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제가 오늘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해서 김현민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민 기자님 같이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둘이서만 방송하는 건 처음이죠? 네, 둘이서 저희가 합을 맞춘 적은 꽤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건 또 처음이라서 나름 또 새로운 느낌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넘과 첼시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볼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수적 열세,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없는 가운데 이런 용감한 축구가 과연 가능할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여줬고 한계도 보여줬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을 때 보통은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하면 4-4-1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은 경기를 이제 뭐 몇 경기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였죠. 예, 이번 경기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평소 즐겨 쓰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히샬리송이 좀 계속 부진했었잖아요. 반면 이제 네. 지난 경기 때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있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부상에서 복귀한 우두기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그 두 자리 정도 제외하고는 이전 경기들과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왼쪽 측면 이 두 명의 유닛 브레넌 존슨과 우도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조금 이제 좋은 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첼시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이례적인 선수 배치는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초반에는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하긴 했었습니다. 경기 첫 슈팅도 이제 그 토트넘에서 나온 건데요. 4분에서 5분경에 이제 메디슨 선수가 가로채기에 이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사르가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조금 슈팅이 약하게 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었죠. 네, 비교적 초반이었는데 뭐 초반부터 확실히 좀 분위기 잡아간 토트넘이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첼시가 이번 경기 때 이전보다도 압박감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어요. 저는 이게 아스널하고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아스널이 초반에 압박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면서 토트넘을 괴롭혔었는데 네. 토트넘이 거기서 버티다가 도리어 이제 역습으로 골을 넣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토트넘이 메디슨을 밑으로 내려서 네. 거기서 이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를 통해서 후방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해갖고 나온 건지 메디슨을 밑으로 내린 게 아니고 왼쪽 측면으로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경기들을 조금 더 위협적인 패스들이 나가게 이렇게 풀어나갔더라고요. 왼쪽이 이제 메디슨의 전체 히트맵인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메디슨의 5분 이후에 터치맵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분 이후에는 왼쪽 측면에서 볼 터치들 많이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메디슨 선수가 압박이 강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백과 링크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제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쉽게 얘기하자면 뭐 우도기가 비워놓은 공간을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왔었는데요. 6분경에 판더펜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 선수가 환상적인 대각선의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사르가 다시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클룹세스키가 받아서 특유의 그 접고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오른발잡이인 메디슨 선수가 왼쪽에서 전환시켜줬고 이제 결국엔 또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 있던 쿨룹셉스키가 이제 마무리까지 사실상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반대발 배치가 이제 확실히 효과를 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13분경에 브레넌 존슨이 땅볼 크로스 준 거를 손민 선수가 골로 연결했으나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정말 아슬아슬하게 예, 발이 조금 나왔었죠. 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왼쪽 측면에서 유효한 공격들 많이 만들어냈었고 뭐 메디슨, 뭐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18분경에 우도기 선수가 이제 스털링 선수를 향해서 양발 태클을 했습니다. 이게 그 비디오 판독 결과 옐로 카드가 나온 건데 사실 이거는 양발 태클이다 보니까 퇴장이 더 맞는 거라고 보이긴 했어요. 실제 그 전 그 프리미어리그 심판이었던 클라텐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 메일에 이제 기고한 글에다가
이거는 사실 퇴장이 맞았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판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판정들은 다 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로메로의 퇴장이라던가 우도기의 경고 누적 퇴장이라던가 리스 제임스가 팔꿈치로 이렇게 얼굴 때린 거에 대해서는 팔뚝을 때렸기 때문에 레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약간 좀 그래도 레드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 물론 뭐 그건 옐로를 주더라도 크게 뭐 잘못된 판정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옐로도 안 줬다는 게 저는 그게 사실 신기했어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는 거는 퇴장 상황일 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는 옐로 판정을 내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옐로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게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아스날과 뉴캐슬전에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이제 그런 비슷한 행동하기도 했었죠. 솔직히 저는 하베르츠 그리고 기마랑이스 둘 다 퇴장을 받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시어러 역시도 이제 기마랑이스가 퇴장을 당했어야 됐다라고 뉴캐슬의 레전드가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이게 그가 프리미어 리그가 심판 판정이 상당히 그 관대한 편에 속하잖아요. 이게 경기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은 단점은 경기를 너무 과열 양상으로 이끈다는 데에 있는데 이번 경기도 딱 우도기의 그 파울이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띠면서 좀 거친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결국 퇴장도 2장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 보면서 리스 제임스의 파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팔꿈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팔이었다고 뭐 상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완으로 쳤다면은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양발 태클 같은 경우는 이제 FIFA 공식 규정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면은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excessive force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과도한 힘을 적용시켰는가 그리고 혹은 이제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양발 태클의 경우에는 그 이제 과도한 힘을 적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형태였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VAR이 이제 우도기 선수의 그 양발 태클에 대해서는 이제 퇴장 선언을 안 했던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첼시가 흐름을 조금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21분경에 리스 제임스가 대각선 로빙 스루 패스를 줬고 스털링이 받아서 드리블 돌파 후에 슈팅을 성공시켰는데 그 포로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번 포로 발 맞고 튀어 오른 게 스털링 팔을 맞고 그대로 튀어나간 거를 슈팅으로 가져가서 골이 됐는데 이거는 스털링의 팔에 맞고 즉각적으로 슈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의도성을 보지 않고 핸드볼 반칙이 불려진 거죠. 득점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기준이 적용이 돼서 결국에는 골이 취소가 됐고 반면에 이 과정 자체, 이 공격 패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첼시도 좀 반전을 확실히 가져간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뭐 리스 제임스가 거의 플레이메이커형 풀백에 가깝다 보니까 후방에서 상당히 풀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또 이제 스털링이 과감하게 이번 스털링이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마무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27분경에 이게 조금 혼전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가 튀어져 나온 거를 카이세도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중거리 슈팅 그 궤적에 니콜라 잭슨 선수가 있었고 이렇게 피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골키퍼 시야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옵사이드가 불려졌죠. 본인이 이제 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 이제 골키퍼의 정면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방해라는 선언을 하기에 크게 뭐 무리가 없는 사실상 뭐 정말 정석적인 어떻게 보면 시야 방해였던 거죠. 이런 가운데 결국 29분경에 좀 이 경기에서 불안불안했었던 사고 칠 것 같았던 로메로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요. 볼을 먼저 치긴 했어요. 볼을 먼저 방출해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뻗는 과정이니까 엔소의 발을 걷어찬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을 그러면 빼는 동작을 가져갔거나 좀 힘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올런트 파울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퇴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메로는 이 퇴장과 함께 2021-22 시즌 이래로 공식 대회에서 4번째 퇴장을 당한 건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해당 기간 동안은 최다 퇴장인 거죠. 로메로 선수가 부주장이 되고 나서는 조금 거친 플레이들도 사라지면서 그 옐로 카드도 상당히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왜 이렇게 흥분한 건지 처음부터 좀 위험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제 보통 감독들이 얘기를 할 때 특정 이런 더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내가 동기부여를 딱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에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첼시와 이번 경기에서 약간 로메로 선수가
과동기부여된 거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페널티킥이 바로 선언이 됐었고 이를 콜 팔머 선수가 뭐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승부가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니까 토트넘이 첫 교체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 브레넌 존슨을 빼고 다이어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4-4-1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원톱으로 배치를 시킬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4-3-2로 가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라인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했을 때보다 더 올려서 플레이를 했어요. 이게 저는 그가 두 가지가 조금은 병행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이어 같은 경우는 뒷공간이 뚫릴 때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속도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라인을 최대한 높이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수적 열세를 공간마다의 수적 우위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과 쿨룹셉스키를 최전방에다가 배치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역습을 한다고 하면은 역습은 수동적인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수동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려 이런 식으로 라인을 높게 올려놓고 최전방에 손흥민과 쿨룹셉스키를 배치시켜 놓는다면 라인을 최대한 옵사이드 트랩을 걸어서 거기서 뭔가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역습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든다면은 되려 역습이라는 것이 이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거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토트넘에 또 악재가 발생을 네. 했었는데요. 그 전반전 거의 종료를 향해 가고 있던 시점에 이제 그 메디슨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뒤틀리는 그런 부상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그 잭슨이 배우 돌파를 해가는 과정에서 판더펜이 특유의 그 빠른 발로 쫓아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네. 심하게 부상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있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찢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육이 찢어지는 건데 이제 선수의 반응이나 이제 약간 그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이게 찢어진 정도가 꽤 심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많이 찢어지게 되면 이게 근육이 말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후에 약간 복귀를 할 때도 재활 기간이나 약간 재활 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확실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판더펜과 메디슨까지 부상을 당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 추가 시간 1분경에 호이비에르랑 이제 에메르송 로얄을 넣으면서 로얄을 일단 센터백으로 투입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를 미드필더에 그대로 배치하면서 4-3-2 전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3-2를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센터백이 전문 센터백이 아니고 이제 에메르손 로얄 이 선수는 보통 센터백을 이렇게 뭐 호환해서 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얄까지 투입됐는데도 뭐 토트넘의 이제 접근 방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체 카드 쪽에 수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결국 센터백 영입하지 않은 게 이럴 때 이제 발목을 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 스코카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6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있었고 14분에 비디오 판독 결과 토트넘의 골이 뭐 취소되고 우독에 옐로가 있었고 또 이제 뭐 비디오 판독 결과 첼시 골이 한 번 취소되고 두 번 취소되고 로메로의 퇴장 있고 첼시의 페널티킥 골이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옐로 카드가 있고 판더펜과 메디슨이 교체 아웃되고 잭슨이 또 이제 추가 시간 10분에 옐로 카드 받고 코리도 옐로 카드 받고 산드도 옐로 카드 받고 네, 지금 김현 기자님 옆에서 이제 열거를 해주셨는데 하시다가 지금 이제 호흡이 지금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VAR도 결국에는 이제 VAR 주심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번 경기에서는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거기서 나온 판정에 대한 약간의 뭐 의구심 같은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그 첼시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적인 원래 센터백을 보는 코리를 빼고 이제 정상적인 풀백인 쿠쿠렐라를 넣으면서 조금은 공격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55분경에 우도기가 스털링한테 또 거친 태클이 들어가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고 말았죠. 토트넘의 선택이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우도기가 퇴장을 당하니까 로얄을 왼쪽 풀백으로 보내면서 호이비에르를 센터백으로 내렸는데 이럴 경우 그러면 클루세스키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4-2-2
이런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은 템백을 아예 완전히 네. 일렬로 세워버리거나 아니면은 4-4 형태로 그냥 네. 두 줄 수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상적으로 4-2-2 하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는 보기 힘든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그 첼시도 58분경에 엔수 페르난데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무드릭을 투입하면서 이제 4-1-4-1로 전환을 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토트넘 같은 경우가 이제 퇴장이 있은 이후에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2명의 좌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 쿠쿠렐라도 그렇고 무드릭도 그렇고 팔머의 이제 뭐 메잘라 배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 토트넘이 61분경에 미드필더인 사르와 이제 공격수인 클룹세스키를 빼고 두 명의 미드필더 벤탄쿠르와 스킵을 넣으면서 4-3-1 이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네. 정상적인 두 명이 퇴장을 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라인업 중에 하나를 썼는데 이러면서 이제 토트넘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61분에 이미 교체 카드를 전부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2명 퇴장이 있은 이후에 또 가져가야 하는 전술 교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교체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뭐 부상 선수까지 2명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제 다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그 74분경에 첼시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오른쪽 구역에서 상당히 많은 패스들을 주고받다가 리스 제임스가 전진 패스를 상대 이제 그 배우로 찔러줬고 이를 상대 라인을 깨고 들어간 스털링이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잭슨이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첼시가 77분경에 리스 제임스를 빼고 구스토를 넣으면서 구스토는 이제 그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수비 쪽에 조금 더 네. 포커싱이 맞춰진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 조금 무게 중심을 뒀는데 여기서 이제 그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집니다. 두 명이나 부족함에도 공세가 이어졌던 건데요. 먼저 그 78분경에 포로의 프리킥을 벤탄쿠르가 백헤딩으로 연결을 했고 이게 그 첼시 선수 맞고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다이어가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이게 그 벤탄쿠르 머리 맞고 흐른 거다 보니까 네. 다이어의 무릎이 살짝 나갔어요. 네. 발까지도 동일선상이었는데 무릎만 살짝 나가서 이게 아쉽게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득점이 무효가 됐었고요. 이날 경기 보면은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된 골들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정말 조금 한 끗 차이였거든요. 예. 특히 이 다이어 골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릎, 뭐 발도 아니고 이제 무릎, 네. 그러니까 득점을 할 수 있는 부위이긴 하니까 그게 또 옵사이드가 됐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아마 경기 통틀어서 제일 아쉽지 않았을까. 네. 또 이제 86분경에 포로의 프리킥을 벤탄쿠르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에 살짝 빗나갔었고요. 사실 이 헤더를 했을 때 땅에 맞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해발슛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쵸. 발에 맞았으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발에 맞지 않으면서 이제 빗나갔던 거였죠.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눈 감으면서 하는 헤딩이다 보니까 몸 어디에 맞으면은 이제 또 후행문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가 못했던 거죠. 2010년 월드컵 때 이정수 아, 선수의 그쵸. 골이 그랬죠. 해발골이었죠. 딱 정확한 해발골이었죠. 토트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있긴 했었습니다. 스킵이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배우를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그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요. 여기서 그 산체스 골키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바로 이제 패스를 연결해 줬고 팔머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갤러거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잭슨이 가볍게 골을 넣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첼시가 워낙 우위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걸 아예 템포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딱 멈췄다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옵사이드 트랩을 계속 쓰더라도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완전히 조금 더 후반 공간에서 들어오거나 타이밍을 그런 식으로 뺏어서 이제 한 타임 늦게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결국엔 또 뭐 경기 중에 선수들이 첼시 쪽에서 적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에서 첼시가 옵사이드를 깨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쿠쿠렐라가 뒤로 돌아가는 네. 형태가 상당히 많았었고 근데 이 시점은 저는 토트넘 선수들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발이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금 기다렸다 출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네, 퇴장 자체가 로메로가 퇴장당한 시점도 굉장히 빨랐고 네. 그 이후에 또 우도기가 퇴장당한 시점도 굉장히 빨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토트넘 선수도 이제 집중력이나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네. 많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추가 시간 7분경에 팔머의 전진 패스를 받은 잭슨이
이제 이거 2대1 상황이었죠. 무드릭과 네. 잭슨이 같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사실 무드릭이 조금 뒤로 달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자꾸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잭슨이 원래는 패스를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비카리오 골키퍼를 제치고 직접 본인이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죠. 약간은 그냥 패스를 내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상황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제 무드릭이 모르겠어요. 워낙 또 이번 시즌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는 4대1 첼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뭐 경기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은 첼시가 4대1로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이랑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첼시의 기대 득점이 4.04골, 그리고 토트넘은 0.94골. 그러니까 4대1 스코어가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슈팅 숫자는 17대 8이었고요. 그래도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8번의 슈팅 중에 5번을 가져갈 정도로 상당히 정교한 슈팅을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 점유율이야 뭐 이 경기는 당연히 뭐 수적 우위가 2명이었는데 네. 사실 그 2명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6대 4로 토트넘이 도리어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려 2명 퇴장당한 거 감안하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그렇죠. 예, 도리어 뭐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로메로의 퇴장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기 이전까지는 토트넘이 주도한 경기였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나서도 전반전 전체로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위협도 그래프가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후반 와서부터는 특히 이제 우도기까지 퇴장을 당하니까 첼시가 압도를 했었고 제임스가 빠지고 구스토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이 한동안 잠시 동안 이제 위협을 했으나 결국은 지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로메로의 퇴장, 그리고 우도기의 퇴장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토트넘이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아니면은 뭐 백중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메로의 경우에를 또 이제 지금 그래프를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로메로가 좋은 센터백이고 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좋은 선수인 것은 맞는데 저희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이게 퇴장 횟수가 정말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 이제 라모스 선수에 비견될 정도로 퇴장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더비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퇴장을 당해서 이제 팀의 경기력에 조금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양 팀의 평균 위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트넘이 라인이 거의 첼시랑 유사해요. 네.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2명이 퇴장당한 팀이 맞는가 싶을 정도인 거죠. 그 정도로 라인을 높게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방식이다. 우리가 5명만 남더라도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것이다. 근데 사실 5명이 남게 되면은 몰수패죠. 네, 몰수패죠. 예. 그 7명 미만이 되면은 몰수패가 적용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이 이렇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저는 비카리오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나와서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줬어요. 다이어랑 로얄이 센터백을 보기도 했었고 심지어 다이어랑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라인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계속 라인 컨트롤이 잘 되면서 그러면서 오프사이드를 무려 7회나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걸린 게 아니고 걸리게 만든 거잖아요. 네. 심지어 다이어는 경기 내내 아예 몸을 이쪽으로 하고서는 라인 컨트롤만 계속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다이어가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갔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 하프라인에 딱 걸쳐서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하프라인에 전원 다 넘어가게 되면은 옵사이드 룰이 안 적용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선을 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냥 저희끼리 하는 사담으로 이제 뭐 노이어 선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노이어 선수가 이 발로 공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커버 범위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맨날 언급이 되는 건데 비카리오 노이어화였죠, 뭐 거의. 예, 이거 약간 2014년 월드컵 그 알제리아하고의 16강전의 네. 노이어의 그 히트맵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호평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긴 했거든요. 리버풀의 레전드 이제 그 제이미 캐러거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포츠 거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거의 40년 가까이 축구를 봐왔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즐거운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유에서 이게 가장 즐거운 경기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박스 오피스이고 프리미어리그가 왜 세계 최고의 리그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리 네빌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끝까지 피치 위에 서준, 견뎌준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미친, 정말 흥미있는 정말 폭발적인 경기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도 보통은 이제 퇴장을 당하면은 경기에 대해서 흥미도가 좀 확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4-4-2를 하는 게 거의 정석이잖아요. 이거는 4-4-2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2명 퇴장당했을 때도 뭔가 이 경기만 태도 이런 것들에서 정말 이런 찬사가 나올 만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 역시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전해준 그 선수단에게 응원가를 불러주면서 그 애정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경기이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스코어는 1대4긴 하지만요, 마지막 두 골은 추가 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90분만 하더라도 2대1 진짜 아슬아슬한 승부였고 토트넘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정규 시간 끝날 때까지는 무승부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처럼 보이긴 했어요. 배려 그리고 역전을 할 만한 느낌도 꽤 있었던 거고요. 다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가 상처뿐인 경기가 되긴 했습니다. 메디슨과 판더펜은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와 우도기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이 4명의 선수가 다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메디슨은 어떤 의미에서 선수 본인은 남으려고 했어요. 교체 아웃을 시키려고 할 때 선수 본인은 괜찮다는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은 판더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3개월에서 4개월 부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로메로도 이거 뭐 즉각적인 퇴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가 기본적으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주잖아요. 또 이제 우도기도 경고 누적 퇴장이니까 다음 경기는 최소 결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결장 선수들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토트넘은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원정이긴 한데 울버햄튼도 최근에 뭐 강팀들 상대로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울버햄튼도 내추가 이제 부상 후 빠진 게 조금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워낙 이제 배우 침투 같은 것들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 일정들이 정말 죽음의 일정이죠. 어마어마하죠. 당장 뭐 에스턴 빌라하고의 경기, 이거는 뭐 사실 에스턴 빌라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에메리 감독 밑에서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네. 맨시티와의 경기, 맨시티는 말씀드린 1위를 탈환한 거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렇죠. 물론 뭐 맨시티도 혼란이 조금 부상을 당한 상태긴 하지만은 토트넘이 더 공백이 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것도 심지어 원정 경기거든요. 네. 매우 토트넘 입장에서는 힘든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웨스트햄이 현재는 뭐 중위권까지 내려간 상태긴 하지만 웨스트햄도 이번 시즌 확실히 모에스의 색깔에 맞게 그렇게 선수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드프라우스의 한방킥 같은 것들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뉴캐슬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팀이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 이전까지 상당히 힘든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스트햄이랑 울버햄튼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과 맞붙는 건데, 이 일정을 뭐 부상 선수, 퇴장 선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김현 기자님이 보셨을 때는 이 4명이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사실상 이제 못 나오는 게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결장 선수는 이제 또 누구라고 보십니까? 4명 중에 굳이 뭐 한 명 꼽자면. 저는 원래라면은 판더펜과 로메로 쪽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구현이 되려면은 이 둘의 넓은 커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이번 경기 때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의외로 센터백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라인 앞에서 걷어내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호이비에르가. 네. 다이어도 생각보다 상당히 그 라인을 높였을 때, 물론 결국 느린 발이 막판에 이 시점에는 발목을 잡긴 했지만은 라인 컨트롤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울버햄튼전만큼은 메디슨의 공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밀집 수비를 공략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차이를 줄 수 있는 메디슨의 공백이 더 네. 클 거다. 실제 그 메디슨이 교체 아웃되고 나서는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은 단조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로에 조금 의존하는, 특히 포로의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슨이 결정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위안거리가 있다면은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주수한 활약을 펼쳤어요. 스카이에서도 스킵 6점, 호이비에르 7점, 로얄 6점, 다이어 7점, 그리고 벤탄쿠르 6점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풋볼 런던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줬어요. 근데 저는 풋볼 런던 쪽의 평점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두 명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죠.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선전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쪽 평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풋볼 런던에서는 다이어한테 평점 8점, 다이어가 8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얄도 8점,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무려 9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킵 8점, 벤탄쿠르 7점 이렇게 좋은 평점들을 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선발로 나와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부상 공백을 메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봤다. 물론 쉽지 않겠죠. 특히 이제 언급해 주셨던 호이비에르의 센터백 기용, 이제 다음 경기 이제 향후 일정이 또 있는데 거기서 또 계속해서 기용될지 여부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VAR 관련 이슈, 퇴장 이슈, 골 취소, 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반면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TMF 투머치 풋볼은 또다시 한번 축구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